국학연구소 이사 지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과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하는데 왜 통일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족. 근데 흔히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과 언어와 관습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 그것을 이제 보통 민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족보다는 커다란, 또 부족보다도 커다란 어떤 국가적인 형태의 그런 정도의 크기의 그런 사람들의 자연적인 집단이죠. 하나의 국가가 인위적인 집단이라면 민족은 자연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이제 그런 민족에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이제 생겨났느냐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최근 이제 고대 연구를 하는 걸로 보면은 흔히 이제 중국 문화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왔었지만 최근에 공부한 걸로 보면은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는 황하 문명과는 또 다른 하나의 문명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쪽 문명에 터전을 두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걸로 보면 요하 문명이라는 커다란 이제 문명 속에서 대동강 문명,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제 국한돼서 보는 시각, 즉 요하 문명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우리 민족의 기원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여가 이 부여라는 거는 만주에 있는 한 예전에 이제 국가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한 기원의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고구려의 관계토대왕비를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돼 있죠. 그렇죠? 고구려의 기원은 부여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이제 수도를 부여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그만큼 부여를 자신들의 어떤 기원이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두 나라가 어떤 기원을 부여라고 한다면 부여도 뭐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한 어떤 뿌리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로 다시 한번 요것이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채호 선생의 역사 이제 그걸 쭉 보면은 이 조선이라는 삼조선 예전에 고대에 삼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삼조선의 지역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거의 이게 일치가 합니다. 홍산문화 요하 문명의 그게 저쪽 지금 가면은 요서지방 지금으로의 요하의 요서지방에 해당하고요. 그쪽에 이제 한 곳을 지명을 하고 있고 그 근처를 그리고 이 대동강 문명 단군조선은 평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여의 수도가 하얼빈 쪽이죠. 이제 하얼빈이 하나의 부여의 중심이고 그러면 거기에 지명이라든가 그것을 얘기하는데 즉 신채호 선생님의 삼조선의 어떤 지역의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재호 선생님 때까지는 홍산 문화나 요한 문명 같은 게 없었거든요. 발견이 안 됐는데도 그쪽을 지명을 하면서 삼조선에 들어갔었던 그런 것을 보면은 뭔가 하여튼 그때부터 또 어떤 학술적인 근거가 따로 연구는 안 돼 있었지만은 그 내려오는 그걸로 이미 얘기가 돼 있었다는 그런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민족이라는 게 이제 있다면은 그것을 의식해야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확실하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 구성원이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야죠. 그것이 이제 민족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민족 구성원의 집단적인 모든 사람의 가치, 어떤 이 자아인식, 그리고 민족 구성원이 서로 하나의 우리는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 우리는 동일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민족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타민족과 구별을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이러한 면에서 구별이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민족의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민족주의는 이제 거기서 또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단합과 결속을 시키는 하나의 이거는 좀 의도적인 면이 좀 혹은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민족을 의식하고 타민족과 구별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사상적인 흐름인데, 그렇게 해서 타민족과 구별하면서 서로 비교하게 하고 차별도 할 수 있고 타민족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 타민족을 침략, 지배, 거기에 따라서 또 저항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같은 민족끼리는 저항이 세지가 않지만은 타민족끼리 지배를 받고 할 때는 저항도 세지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민족과 구별되면서 각 국가의 이런 이 양상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양상이 서로 이제 나타나는 그것이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이제 민족주의가 처음 나타났었던 그 시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이제 그거라고 한다면은 구상국을 통일했던 고려에서 처음으로 민족주의라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당시 민족주의라는 말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상국을 통일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 하는데, 실제로 통일신라는 통일을 했다는 어떤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라 자신이 고구려와 백제가 그냥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것을 덕을 봤죠. 신라의 영토의 거의 대부분은 이 고구려의 영토를 흡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백제를 이제 같이 흡수를 하고요. 그랬는데 이 백제 쪽 사람들을 아우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고구려의 잔재, 일부 고구마저도 아우르지를 못해가지고 이 구상국이 다시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라에 합류되지 못했다. 즉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따로 놀았다는 거죠. 즉 예전 백제나 옛 고구려에 대한 의식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죠. 거의 500년인데 그것을 그대로 500년 동안 다시 500년 후에 구상국을 만들 정도로 그 백제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이 500년간 신라의 복속이 안 됐다, 정신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는 거죠, 고려는. 그래서 통일을 한 뒤에 그것을 없애고, 그 전철을 안 밟고, 신라의 전철을 안 밟고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세운 게 민족이죠. 우리는 하나의 뿌리를 갖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개념을, 말은 그 당시 민족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통일을, 정신적인 통일을 하려고 한 것이 고려에서 나온 첫 번째 우리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국으로 분열되는 것을 결과를 낳게 된 것에 대한 반성, 그거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했지만은 그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요. 그 민족의식, 그 민족의식이 이제 그래서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이전에 막연해 있었던 민족에 대한 의식이 이제 인식이, 즉 아까 기원이 고조선이라든가, 고조선이죠. 그래서 단군조선이라든가 혹은 저쪽 유화문명이라든가 부여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한반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이 우리는 같은 뭔가가 있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식은 있었지만 우리는 단일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를 이룰 만한 공동체야라는 것이 막연했었죠. 그러다가 고려가 이제 그것을, 이 고려 때 와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도 그런 그 의미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거고요. 그 당시에 그와 유사한 그런 그 책들이 나온 게 한 10대 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했고 일부러 국가에서 쓰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저작과 그런 그 내용의 국가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연했던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제 고정화되는 그런 그게 생겼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민족 설화들, 각 지역과 이제 그런 데서 했던 설화들을 묶어가지고 엮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엮어서 책도 만들고, 그리고 역사들을 좀 다듬어 가지고 하나의 우리 민족의 역사로 만들어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 고려 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는 것이 이제 조금 이 책으로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밑으로 돌았죠. 이렇게 공공연하지 않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신채호 선생님의 이제 그 책을 주장을 이제 보면은 그 조선이나 고려 후기라든가 조선 시대에는 그 중화 사상이 굉장히 그 심했던, 유교가 굉장히 그 지배를 했던 그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그 중국의 그 복속되는 민족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우리가 따로 고유한 그러한 어떤 민족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의 역사,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책들은 금기시되고 굉장히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고 숨겨지고 찾으면 불태워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이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제일 적었던 책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고 이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환단고기는 그 조선 시대에 한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암묵으로 퍼져 있는 책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책인데, 그 책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중에 내용들을 보면은 일부는 꽤 나름 그 믿을 만한 내용도 있지만은
또 일부는 이렇게 이 공식화되지 못했던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 자체에서도 그 책 자체에서도 그걸 모아놓으면 서로 모순이 되는 면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모아놓은 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그 검증이 충분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계라든가 논란이 많이 있죠. 이것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공식적인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 했던 그런 많은 그 일들이 이 업적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고려 시대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고려의 지배 세력을 이제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좀 더 볼 수 있는 게 고구려계와 신라계, 백제계의 이제 그 귀족들이 있었죠. 고구려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신이 되는 게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문과 무가 그렇게 구별이 명확치가 않았었죠. 그래서 무신이 문신 그 을지문동이나 이 연개소문이나 다 무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은 문신으로도 활약을 했었던 사람들이고요. 김유신, 김춘추 다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문무가 구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신라 쪽에서 후기 신라에서 최치원을 이제 시발로 해가지고 한자 문화,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지배 계급들이 글을 이제 한자를 알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이두라든가 차음 문자로만 써왔는데 정식으로 한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지배계족의 어떤 그 글로 자리 잡으면서 신라계는 중화 문물을 이제 들여오는 어떤 그런 그거 되고 주로 문을 숭상하는 이제 글 쓰고 시하고 이제 그런 문을 숭상하는 이제 사람들이 돼버리고 고구려 쪽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제 무신으로 되고 문신으로의 어떤 그것이 잘 이제 안 가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제계는 이 등극을 못하죠. 고구려계는 고려 자체가 고구려를 표방하면서 이제 고구려이 됐기 때문에 그때 지배 세력들이 다 그래도 이제 귀족으로 등용이 됐고 신라계는 원래 그 자체 신라가 계속 그 지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걸 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이제 그런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게 됐고요. 백제계는 지방 호족으로 남게 되죠. 이쪽 지배 세력들은 후기 신라 때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렇고 중앙에 진출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호족들, 지방 호족들을 처단하는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주로 거기에서 백제계가 이제 타격이 많이 됩니다. 이 고구려계나 신라계는 호족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타격을 받아도 중앙 귀족으로 다시 등용이 될 수 있는데 백제계는 그게 안 됐었고요. 그래서 백제계는 완전히 거의 몰락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고구려계는 무신이 되고 신라계는 문신으로 남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자기 힘이 없고 계속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게 무신의 난이 그런 거예요. 또 구테타라고 하고 마치 하는데 그걸 단순한 구테타라든가 문무의 어떤 그 대결이라든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자주파와 중화파, 고구려파와 신라파의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승려들이 하나의 귀족의 계열에 그 당시 꼈죠. 그래서 승려들도 끝까지 하나의 그 권력의
지배계급으로서 권력 투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신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신돈의 난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세 개의 그룹이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거기서 요 둘은 자주파와 중화파의 어떤 민족과 반민족 그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고려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문신과 무신 사이의 다툼, 양상, 신라기와 고구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성계 위화도 해군이라는 것이 단순한 위화도 해군이 아니라 끝내는 문신과 연합을 한 거죠. 이성계만의 그게 아니라 실은 문신들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이성계는 거기에 그냥 같이 곁다리를 낀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조를 만들었을 때에 그 왕과 그 유학 출신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그 유학자들과 굉장히 갈등을 빚는 게 그런 이유죠.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왜 왕 혼자서 그 힘을 가지려고 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정도전을 비롯한 유학파들의 이제 그 싸움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왕권 강화를 외치는 그런 것이 이성계 쪽의 생각이었고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하나의 그 유교파가 이기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갈등과 고려의 갈등과 싸움에서 문신 쪽이 이기는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나온 게 이조였다. 그래서 우리의 자주적 민족주의가 빛을 잃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위화도 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조 말입니다. 이조 말에 근세 조선이죠. 근세 조선 말에 우리의 민족주의가 다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서구에도 민족주의라는 게 따로 있었죠. 그게 이제 서구의 민족주의는 하나의 그 전체 이제 그러니까는 중세에서 각 국가별로 분열되면서 그러니까 중세를 그 지배했었던 게 가톨릭인데 그 가톨릭을 지배하는 그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이거는 유럽 전체가 하나의 국가다. 신성 로마 제국이다라는 걸로 전체를 묶었었던 거기서 각 국가가 독립을 해가면서 거기서 민족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주의인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 내셔널리즘이 됩니다. 국가주의.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국가주의의 그런 그 성격이 있는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이 번지면서 동양으로 오면서는 이제 민족주의라고 해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의 우리나라에도 민족주의의 그 개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세에 대한 어떤 저항과 함께 기존 지배 세력, 근데 이 기존 지배 세력은 이 황하문명을 바탕으로 한 그 중화 세력이죠. 거기에 대한 반감, 외세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그 지배 세력이 서로 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중들의 그 생활과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지배 세력들 그거는 중국의 바탕을 두고 그 문자, 언어 쓰는 거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양상이 달랐었죠. 그런 그것에서 이제 그 계급적인 문제에서의 반감을 떠나서 문화와 그런 거에서의 반감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발까지 담겨져 있고 외세에 대한 저항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로 나타나게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것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온전히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방향을 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민족인들의 민족주의 그거는 단순한 단합과 결속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식적인 게 아니고 이 저항적 성격이긴 했지만은 배타적 저항적인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찾아서 우리 것을 되찾고 우리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자 우리의 것을 복원시키자는 나를 찾아가자는 어떤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인문학적인 그런 성격으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 문학이라든가 조선어학회로 해서 그 당시에 이때의 그러니까 한글이 찾아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민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겨우 그냥 겨우 쓰여졌던 그런 글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우리의 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단어를 만들고 찾고 그런 그 말과 우리 말을 제대로 이제 표현하고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더욱더 느껴가지고 우리 글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것 그래서 그런 되찾자는 우리 글과 말을 되찾아서 살리자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심하게 되죠.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러한 것이 이제 조선어학회 이전에도 굉장히 그런 그 운동이 있다가 이제 하나의 조선어학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 거를 찾자는 하나의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찾아가자는 중국의 어떤 그런 그 변방 역사가 아니다. 우리의 따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들과 노력들이 굉장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철학은 하나의 그 종교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종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민중 속에 담겨져 있던 민중에 그 내려오던 그 무속과 무속신앙과는 다른 실제 이 생각이죠. 사상과 철학이 이 민중 속에 흐르던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을 기존의 이제 책들과 그런 것으로 해서 모아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민족 종교의 형태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철학을 담는 그런 걸 찾아내는 그러한 그것으로 해서 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인문학적인 노력들이 이 당시에 이 민족주의가 생겨나면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민족해방운동,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민족해방운동이 됐는데, 그 관점이 이제 4개, 하나의 파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그룹으로 지어지는데,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갖는 어떤 시각이 있었고, 이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그 중에서 서구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개념으로 민족해방운동에 이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국한된 이제 이조와 그러니까 이시 조선을 다시 되찾자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가는 복고적 시각, 이 4가지 이제 시각의 관점으로 민족해방운동을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크게 다음에도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 2가지가 이제 주가 되고요. 밑에 2가지는 별 세력을 형성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3.1운동 이전에는 사회주의가 별로 이제 많이 없었죠. 그래서 아까 밑에 얘기했던 3가지 민족주의와 서구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국가보건을 하는 그 3가지가 이제 서로 이렇게 혼재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젊은 층으로 해서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이게 대립하는 그래서 두 양대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양립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초기 사회주의는 민족주의 진영과 그렇게 결합을 통한 민족해방운동을 굉장히 모색해왔고 그러한 그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논문도 제가 이제 지금 봤는데 논문도 그런 그 사례를 소개하는 논문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그렇게 대립을 크게 안 했었던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민족주의를 부정하죠. 거기서 그 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막스가 서구식 민족주의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이고 그런 것을 비판을 했거든요. 막스의 그 민족주의 비판을 그대로 그 어떤 그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민족주의도 같이 배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부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일부 사회주의자가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족주의는 무조건 안 돼. 막스가 그랬어. 뭐 그런 식의 이제 그게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분파간 자체가 사회주의 자체가 분파 싸움이 워낙 많았어요. 조금만 틀려도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는 뭐 또 다른 하나의 분파니까 민족해방운동 그 전체에서의 다른 파니까 반목을 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면이 있고요. 그런 이것이 이제 여기 이걸로 그냥 같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도 안 맞다. 우리와는 안 맞아. 그냥 그런 식으로 반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점점 사회주의와 이 민족주의가 서로 좀 대립적이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제 그런 그게 민족해방운동 내에서 많아졌죠. 그것에 이제 가장 컸던 그 사건 중 크더란 걸 불을 지피고 도화선이 된 게 이제 자유시 사건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제 그 시각을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됐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이 있었고 김일성도 이제 그런 김일성의 이제 아버지가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은 그 민족주의에 대한 그 이해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민족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시각을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김두봉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람은 하나의 무력 그거를 투쟁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양쪽을 다 같이 이제 그 하려는 노력들을 해왔고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죠. 이건 이제 커다란 그 세력으로 이제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세력 사이에서 도피하는 난 그 어떤 큰 그게 갈등을 하니까 양쪽 다 싫어 혹은 양쪽 다 난 아니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를 표방합니다. 이게 서구의 무정부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실은 무정부주의라기보다 어느 세력에도 나는 속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쪽 다 괜찮은데 어느 한쪽에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는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뭐하니까 아예 둘 다 세력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로 무정부주의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그런 식으로 민족해방을 하는 그 와중에 서로 갈등을 겪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정국이 돼가지고 이 남쪽 얘기가 이제 되는데요. 국민 대다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합치면은 약 한 8, 90%가 이제 이걸 선호했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승만은 실은 아까 했다시피 하면 서구민주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세력이 약하니까 민족주의 인처 그쪽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자기는 민족주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의 행태는 계속 보면은 서민주주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스스로는 계속 민족주의자라고 자처하고 그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세방 해방 이후 최고의 이제 인기 지도자를 나타내는 그것에서 보면요. 다음 거 보면은 여운형이 1등이죠. 우리 남쪽에서 이제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같이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승만인데 표방은 민족주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구, 박헌영, 김일성, 김규식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구분치 않고 다들 이렇게 이제 인기가 돼 있었던 그런 그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계속 민족주의자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민족주의자들을 나름 우대했죠. 우대했는데 자기의 그게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들 그리고 월남한 반동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자기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이 생기고 세력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민족주의자들을 서서히 주위에서 내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요직에 앉혔던 거기서 잘라내고 그리고 무슨 혐의를 의해서 체포를 해버리고 뭐 조금이라도 이 사회주의하고 어떤 그 연관이 되면은 공산주의자로 몰고 이렇게 해서 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자기한테 완전히 투항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자기한테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말을 안 듣고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은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간판은 계속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 민족주의를 추구한 우리의 어떤 철학과 언어 역사들을 살리고 보존하는 그런 작업들을 등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멸되어가는 것을 조장하죠. 외래문물, 아까 친일파, 서구 기독교 이런 걸 가면서 외래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고유한 어떤 정신과 역사를 사멸시키는 이런 일이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죠. 왜 통일인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요. 같은 민족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이 뭔데 물어보죠. 혈연 역사를 같이 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통일인데? 같은 민족이면 왜 통일이야? 같은 민족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다른 민족, 다른 거에는 같은 민족인데도 두 국가 있고 굳이 통일하려고 안 그러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왜? 같은 식구들도 갈라져서 사는데 왜 굳이 통일이어야지 돼? 라고 묻을 때 우리는 강제적 분단을 거쳤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갈라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라선 게 아니다. 이거는 민족의 자존심이다. 갈라서더라도 일단 합쳐가지고 나중에 또 갈라서 할지는 몰라도
남들이 억지로 갈라놓은 거 합쳐져야지 되겠다. 이건 일단은 자존심이죠. 지금 그러니까 일제를 당했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어떤 그대로 서구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철학을 우리 민족의 언어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그런 것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내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강제적이고 다 억지로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간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 민족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대로 쓰러져 가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즉 통일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다. 단순히 이익이나 어떤 그런 라기보다 우리의 민족을 다시 한번 나중에 어떻게 갈지 몰라도 우리 민족을 다시 일단은 세워놓고 우리 걸 찾아놓은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뭐 갈라지는 게 더 좋다, 서구가 더 좋다라고 우리 민족이 결정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몰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그것에 매몰돼서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거에서 우리 민족은 통일은 하나의 수단이다. 목적이라기보다 우리 민족을 다시 찾는 수단이다라고 저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수단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세 번째 민족주의, 즉 첫 번째 고려에서 고려가 통일하면서 또 이조 말에 그렇게 해서 두 번의 민족주의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세 번째 민족주의를 다시 정립해야지 되는 또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민족 구성원들, 우리 민족 구성원이 민족의식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고 중시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단합해서 민족을 더욱더 키우고 통일은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자들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민족 구성원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수단과 이유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의식을 저해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고 배척하면서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통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 짧지만은 하여튼 제 나름대로의 견해, 통일과 민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